직장인 건물주대기 경매 기본반 그 세 번째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모임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전에 했던 1강부터 4강까지 했던 그 내용을 전부 복습하고요. 그리고 오늘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배당표와 수익률에 대한 계산 방법을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저번에 했던 이제 경매 절차와 경매의 종류, 이 경매라는 것이 환가 절차인데 채무자, 돈을 빌려간 사람이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아서 그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압류해서 이 환가라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 환가를 절차하는 진행, 이 경매 안에서 종류가 두 가지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인데, 임의경매의 경우 담보권 실행에 의한 이제 경매 실행을 임의경매라 했는데, 이 담보권이 뭐냐, 어떠한 이제 계약을 보장받기 위해서 내가 그 미연에 피해 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담보권에 의한 경매 실행은 대부분 배타성이 강하고 그 물권에 의한 실행이기 때문에 어떠한 소송 절차에 의한 판결문 없이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강제 경매의 경우 그 채권에 의한 이제 어떤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그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강제 경매라고 했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되고, 권리 분석의 목적은 내가 소유권을 온전하게 가져오냐 아니면은 온전하게 가져오지 못하냐 또는 추가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말소 기준 권리를 이제 배우셨는데, 그 내용 잠시 보면은 근저당과 저당, 가압류, 압류, 전세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담보 가등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세권의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려면 전세권자는 그 전세권이 해당 물건 전체의 전세권이 설정되어야 하고, 경매 신청을 하거나 배당 요구 신청을 했을 때 해당 물건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 절차를 봤는데, 경매 신청부터 경매 개시 결정, 임의 경매인지 강제 경매인지, 이때 등기 촉탁, 뭐 결정문 송달부터 경매 준비 절차가 되면은 이 준비 절차 안에서는 현황 조사서나 감정평가서, 뭐 공과금 체납에 관련해서 뭐 채굴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매각 물건 명세서 등 이 공적 장부를 만든다고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 지정 때는 이 관계인 권리 신고, 배당 요구 신청 종결이 되고 나서 이후에는 경매 매각기일 지정 공고가 되고, 우리는 이제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서 입찰 14일 전에 요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매각기일 7일 전에 문서 3가지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감정평가서,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요 3가지가 이 매각기일 7일 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매각기일날 우리는 이제 입찰을 하게 되고, 입찰하게 되면은 입찰자가 나와서, 입찰자가 나오면은 당일날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입찰자가 없다 그러면 재매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은 이 법적인 절차나 뭐 이 매수인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이 어떤 법적상 문제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뭐 어떤 흠결이나 이런 게 없다면은 허가 결정이 되고,
흠결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재매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은 허가 확정이 되고, 요 허가 확정, 매각 허가부터 7일 이내 즉시 항고가 없을 경우에는 이 매각 허가 확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대금 지급 기한 결정이 이제 결정되면은 보통 30일 이내 진행이 이제 결정이 된다 말씀드렸고,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잔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뭐 미납 시 재매각 되는 거 말씀드렸고, 배당표 작성. 배당표는 법원에서 작성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요 배당표를 작성할 줄 알아야 낙찰 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이 배당표를 짤 수 있어야 합니다. 매각 대금에 뭐 지급이 되고 배당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제 됨으로써 그때부터 소유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소유권자가 아니고 그냥 최고가 매수 신고인 예, 권리자가 되는 것이지, 별다른 이제 낙찰자로서의 이제 권한을 가지는 것이지 뭐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소유권 이 등기가 했을 때 그 이후부터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 명도가 진행이 되고요. 명도는 제가 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번부터 15번까지에 대한 이 절차가 있었는데, 요거를 뭐 지식 정도로 머리에 정확하게 습득하셔서 뭐 실수나 문제 발생 시 내가 이때는 어떤 신고를 해야 되고 이의 제기를 해야 되구나를 이해하셔서 불필요한 행동을 없애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내용도 같이 했었고요. 요거는 뭐 근저당부터 말소기준 권리가 무엇이지, 근저당이 무엇이지, 저당이 무엇이지, 그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넘기고, 그리고 그 뒤에 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적용하는 방법을 좀 했는데, 통합등기부 짜는 방법을 좀 설명드렸었어요. 통합등기부가 무엇이었냐면은 권리상 등기부나 어떤 이제 서류상 나와 있는 것과 나오지 않은 것들을 한 페이지에 작성해서 동시에 확인하기 위한, 그 쉽게 말해 권리 분석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통합등기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과 이제 등기부상 나오지 않은 채권, 이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련한 임차인들의 권리들을 한 페이지에 작성해서 권리 분석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종류는 뭐 소유권, 점유권, 제한물권, 용의물권, 담보물권. 용의물권 안에는 지역지산, 전세권 이렇게 있었고, 담보물권 안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뭐 그 외 간수법이 인정하는 물건과 분묘, 기지권, 간수법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한 각각의 이의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물건 상호간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소유권과 제한물권에서는 항상 제한물권이 이긴다. 물건은 하나의 일물일권주의라고 해서 하나의 물건 안에 하나의 물건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권이 두 개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한물건과 제한물건은 이제 성립이 되는데, 제한물건 간의 이 효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우선적이냐, 그것은 먼저 설정되고 먼저 접수된 우선순위다. 그리고 물건 우선주에 대한 효력, 채권과 물건과 이제 효력을 따지면은 항상 물건이 이기지만 그 예외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었고요. 다시 복습하시면 되고,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금전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전채권 안에는 특별우선채권, 일반우선채권, 그
그 외적인 채권은 일반 채권인데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특별 우선 채권과 일반 우선 채권. 특별 우선 채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일반 우선 채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습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채권 간의 효력도 봤었고요. 채권 상호 간에는 우선 순위가 없고 단순히 특별 우선 채권과 일반 우선 채권 간의 이런 상호 관계 안에서는 그 우선 순위가 나눠지고 같은 채권 안에서는 안분배당 동일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물건과 채권 상호간 우선순위는 물건이 항상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과 우선 채권이라면 이 물건과의 관계에서 우선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제 하면서 말씀드렸고 그 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상임법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그 우선 변제권 안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소액 보증금을 해야만 그 권리가 생겨난다고 했고 그 대항력 요건을 보면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서 점유하고 전입신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택이라는 것 그리고 전입신고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거나 점유하는 것 이것이 대항 요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우선 변제권의 요건 뭐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 받는 것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순위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의 뭐 선순위니 후순위니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기준은 근저당 이전에 설정되었는지 이후에 설정되었는지 이것을 우선 변제권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를 구분 지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했었고 그거를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우선 변제 요건은 배당 요구 종료일 내에 배당 요구를 신청했는지 그리고 소액 임차인으로서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요건이 있을 때 최우선 변제권 권리가 지켜진다고 했습니다. 보는 방법들 설명드렸고 그렇게 이제 복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외 주의사항들 이런 것들을 복습하는 시간이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가임대차 보호법 동일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다르게 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상가에 대해서 계약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전입신고가 대항 요건이었지만 여기서는 전입신고가 아닌 사업자 등록이 이 요건이었습니다. 상가의 인도와 더불어서 사업자 등록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 대항 요건이 생기고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그 우선 변제권은 그 사업자 등록을 한 2길 00시부터 우선 변제권이 생겨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비슷하고요. 중요한 건 이 최우선 변제권인데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다르게 환산 보증금액을 가지고 그거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요건은 다 비슷하고 중요한 거는 환산 보증금액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적용 범위가 있고 임차인 보증금 범위가 있고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가 있는데 적용 범위는 환산 보증금액입니다. 환산 보증금액. 그리고 임차인 보증금 범위가 환산하기 전에도 요 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보증금 범위입니다. 그런 거 이야기 드렸고 통합등기부라는 연습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소유권과 관련이 있는 살아있는 권리를 찾기 그래서 갑구와 을구 안에서 소유권과 관련하여서 살아있는 권리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절차를 진행했고, 그것을 다시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을 통해서 통합등기부를 짰고, 그 이에 말소기준 권리를 찾았습니다. 계속 배워왔던 근저당, 가압류, 정세권, 경매개시, 결정기입 등기, 담보 가등기, 요 말소기준 권리를 방금 전에 시간 순서대로 소유권에 관련된 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이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시간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하기 위해서 이제 1번부터 뭐 3번, 그리고 7번, 4번, 5번, 7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말소기준 권리를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7번 근저당권 설정이 20년 3월 20일 날 확인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전에 있는 권리들은 인수, 이후에 있는 권리들은 말소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제 임차임이나 채권에 관련된 이제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서 그 이전에 있는 생겨난 권리들은 인수, 이후에 있는 권리들은 말소라고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권리상 나오지 않은 임차인들의 권리나 이런 기타 권리들을 같이 조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임차인 현황 조사가 끝나면은 최종적으로 인수 금액을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수할 권리가 있으면은 인수할 권리가 돈이냐 행위냐에 따라서 돈이라면 최종적으로 인수 금액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확인하는 절차를 배당표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했었고, 저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배당표에 대한 내용만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좀 다시 다뤄볼 겁니다. 뭐 임차인에 대한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그런 내용을 조금 다뤘었죠. 요건들 있었고 다 기억나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추가한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서류를 어떤 서류를 봐야 되는지, 그 외에 우리가 경매 절차에서 나오는 서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 외에도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나 지적도 임야도 여러 가지 이제 공적 장부를 보셔야 합니다. 그 보는 내용을 여기에 정리했으니까 요거를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등기부를 다시 설명드리면, 서류상 나온 것과 서류상 안 나와 있는 것을 이것을 한 장에 나열해서 권리 분석을 조금 더 수월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경매에 입찰하는 이 입찰자가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면은, 지역 분석을 통해서 호재 분석, 지역을 선정하고 물건을 선정하고 물건 분석부터 권리 분석, 통합 등기부를 짜죠. 이 권리 분석 때 그 통합 등기부를 짜는 과정에는 말소 기준 권리도 확인하고 인수 권리 확인도 했습니다. 인수 권리가 확인이 되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권리 분석을 한다 했고, 그 권리 분석 다음에 배당표를 작성해서 최종 입찰가를 선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입찰가와 수익률 계산을 동시에 하겠지만 매도 계획도 설정하고 입찰가를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입찰서를 작성하겠죠. 그러면 입찰 당일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오게 되면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명도 절차, 수선과 매도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 배당표가 있는데, 이 입찰가를 얼마를 적어야 되는지, 얼마를 인수하기 때문에 내가 최종적으로 입찰을 이 정도의 금액을 써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배당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배당표 작성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표와 조금 다른 게 생긴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번 연도 4월 달로부터 좀 변경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당해세인데, 기존 이제 법령에 보면은 이 당해세가 항상 그 소액임차인보다 이게 먼저 나왔었는데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3순위 당해세가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는 그 이후에 받고, 확정일자보다 빠른 법정기일을 가진 당해세는 먼저 받는다고 이제 그게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순위를 한번 하나씩 천천히 보면은, 영순위, 예, 경매 집행 비용 당연히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경매 집행 비용이 325만 5,449원이 나왔고, 그래서 이 항상 영순위, 이 경매 신청 비용이 가장 먼저 배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순위가 필요비와 유익비인데, 필요비와 유익비가 뭐냐, 경매 물건 임차권자, 전세권자 등이 해당 물건의 보존에 대한 것이 필요비고, 그거에 대한 계량에 이제 지출된 비용이 유익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이것을 요구한 경우 이거를 인정하고, 사실상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입증 자료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거는 권리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유치권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필요비와 유익비가, 예, 이렇게 1순위, 예, 경매 집행 비용 다음에 1순위로 배당이 되고, 2순위는 최우선 변제권, 예, 당해세의 법정 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이 최우선 변제금이 2순위가 됩니다. 이 최우선 변제금 뭐 당연히 아시는 거니까 이 당해세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당해세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는 나는데, 국세는 상속, 증여,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종합토지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해세들이 있는데, 이 당해세가 3순위가 되는 것이 있고, 방금 전에 말했던 2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일자, 이 최우선 변제권이나 우선 변제권의 이 확정일자부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이 당해세가 나눠집니다. 요거는 조금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제가 뭐 천천히 설명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건데, 쉽게 말해서 임차인의 최우선 이제 변제금보다 법정기일이 뭐냐면은,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이 당해세가 이 세금을 물어야 되는 그 체납자가 이제 체납을 이제 하게 되면 이 법정기일이 정해지는데, 이 법정기일이 대부분 당신 이 납부해라 라고 이 고지서가 날아간 시점을 법정기일이라고 명시합니다. 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 법정기일을 그 납부 고지서를 발행한 기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해세를 그 법정기일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법정기일이 최우선 변제금보다 일찍이다 또는 우선 변제권의 그 확정일자보다 우선이다 하면은, 예, 먼저 배당받고, 확정일자보다 이후다 라고 하면 이후에 받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배당표를 좀 더 공부하시면서, 예, 이해를 좀 높여가면 좋겠는데, 이 당해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무서나 지자체 등에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의심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 홈페이지나 법원 경매 물건에 보면은 해당 물건 사건마다 문건 내역 확인하는 그런 이제 곳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법원이 시군청 세무서에 경매 개시를 통보하고, 시군청은
그 채무자의 체납금을 확인하고 이 내역을 뭐 체납금이 있다면 그 내역을 기재해서 법원에 다시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것을 교부 청구라 하고 제출 기간을 교부권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은 당해세가 있는 것이라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당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상 관할구역에서 원래 당해세를 묻는데 그 외 지역인 경우에서 나온 어떤 뭐 세금이나 이러한 것들은 당해세가 아니고 일반 조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위로는 담보물건이 대부분 이 담보물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뭐 근저당권이나 뭐 전세권,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등 뭐 담보물건의 배당 순서는 기준일이 설정 등기된 날이며 동일 날짜인 경우 접수 번호 순으로 배당된다.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 보증금은 당초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완료된 날이 배당 기준일이 됨.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 보증금은 당초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완료된 날이 배당 기준이. 쉽게 말해서 전입신고한 그 대항력을 유지한 그 날짜가 배당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부에 등기된 날짜로부터가 아닌 그 임차인의 확정일자 또는 이 대항력 유지를 한 우선 변제권의 그 기준이 배당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세채권은 뭐 법정 기일이 기준일이 법정 기일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뭐 나머지는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순위는 일반 임금채권, 선순위 임금채권을 제외한 기타 임금채권. 우리가 그냥 대부분 요 임금채권은 소유자, 이 매각 물건의 소유자가 법인이거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해당합니다. 우리가 고용을 할 수가 있죠. 뭐 이제 그 고용을 해서 그 임금 이 채권에 대해 관련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유자가 법인이거나 개인 사업자인 경우 유심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뭐 그 외 사항은 요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러가지 이러한 것들은 차차 확인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인근채권 확인하는 이 방법 중에 경매 기록을 확인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건 점수 내역. 문건 점수 내역 계속 이야기하는데 요 문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 조세채권. 법정 기일이 늦은 경우 일반 채권보다 후순위인 일반 조세채권, 뭐 공과금, 7순위는 공과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공과금입니다. 그 외 나머지가 일반 채권. 그래서 그 채권에 대해서 공부할 때 특별 우선 채권과 일반 우선 채권 그리고 일반 채권 이렇게 나눴는데 그 나눈 기준이 이런 배당 순위에서 제일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눴습니다. 나눠진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배당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에는 최우선 변제권이나 뭐 당해세, 특별 우선 채권에 의한 그런 채권들 그리고 일반 우선 채권, 뭐 확정일자 후 우선 변제권이나
뭐 그러한 내용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어야만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채권은 일반 채권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후에 배당 순이 되니까 그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배당표를 짜면서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있는 권리들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그 이전에 있는 권리들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보는 이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있는 권리 중에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도 있겠죠.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인수해야 되는 권리 중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다. 그럼 낙찰주가 그 돈을 인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수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만 내가 입찰가를 설정하고 수익률 계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입찰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 배당표를 짠다고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수익률 계산을 좀 하실 건데, 간단합니다. 뭐 수익 자본 수익률이 뭐냐, 순수익에 대해서 총 자기 자본 요 나눈 것에 대한 곱하기 100, 뭐 퍼센테이지니까. 근데 순수익이 뭐냐, 순수익을 보면 기준 시점 매매 차익 더하기 기준 시점 총 임대료, 에다가 기준 시점 총 지출액인데, 이 기준 시점이 뭐냐면은 그 매도한 시점, 내가 실제로 매도한 시점을 기준 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기준 시점 총 임대료는 기준 시점까지 받아왔던 총 임대료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준 시점 매매 차액은 내가 실제 매매에서 얻은 차액을 그 매매 차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것을 계산했을 때 나온 것이 총 순수익이 되는데, 그 순수익에다가 총 자기 자본, 이것을 나눠야 되는데, 총 자기 자본은 매입 총액에다가 총 매입 총액, 우리가 사들인 금액 있죠. 그 금액에다가 대출 금액도 있고 보증 금액도 있다면은 그것을 뺀 금액이 총 자기 자본. 쉽게 말해서 3억짜리 아파트를 70% 대출하면은 2억 천이 나오고 9천만 원이 되겠죠. 근데 보증금이 있다면은 9천만 원이 총 자기 자본이고, 보증금이 9천만 원이라면 내 자기 자본은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0이 되면 1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퍼센트를 계산하면 되고, 계속 이야기했던 거 다시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기준 시점 총 지출액을 좀 정리하면은 뭐 낙찰액 더하기 세금 더하기 명도비 더하기 인수보증금 더하기 수선비 더하기 법무사비 더하기 기타, 여러가지 뭐 교통비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총 지출입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면 할수록 나의 순수익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뭐 고정적인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엑셀 파일이나 이런 거 정리된 것들도 있고, 그런 것을 잘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입찰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수익률과 또는 배당표를 통해서 내가 물어줘야 될 금액을 인지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률까지 계산해서 최종 입찰가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 입찰가를 선정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이 입찰가 선정하는 방법을 여러가지 어떻게 선정했고, 또는 과거 경매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선정 방법을 쓴다 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요 6번째 강의에서는
실제 경매 물건을 검색하면서 나오는 용어들을 좀 설명하고, 그리고 그 외에 이거는 실습인데 오프라인에서 했던 것들,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실행했던 것을 다시 제가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예, 좀 제한이 있긴 하지만, 예. 우선 경매 물건 검색을 하면서 나오는 용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제가 그 편집을 하면서 만들었던 그 화면인데, 보면은 요 내용이 있죠. 요 빨간 박스 안에 보면 취하라는 게 있습니다. 취하가 무엇인지, 취소가 무엇인지. 자, 우선 취하가 무엇이냐면은 경매 신청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예, 직접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한다. 뭐 돈을 받았던가 아니면 그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취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매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예, 그것을 취하하려면은 예, 매수 신고인에 대한 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 이 동의가 없으면 이 취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고가 없기 전에는 그 경매 신청자가 얼마든지 취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공동담보. 공동담보가 뭐냐? 공동담보라는 것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물건 위에 담보 물건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공동저당은 그 가장 중요한 형식 중 하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돈은 1억을 빌리는데 그 사람의 재산을 보니까 뭐 3천만 원짜리 소형 오피스텔이 있고, 또는 뭐 자동차도 있고, 자동차 뭐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플러스 2천만 원짜리 자동차, 그리고 뭐 일반 소형 주택이 뭐 있습니다. 근데 1억을 빌렸는데 그 하나에 대한 재산에 대해만 담보를 잡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공동으로 잡는 것을 공동담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왜냐면 그 하나의 재산에 대해서 담보를 잡으면 내가 돈을 그 물건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 가액이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그거와 합당히 대응하는 가치에 대한 그 재산에 대해서 같이 담보를 잡는 것을 공동담보라고 합니다. 지분 매각, 뭐 지분은 소유권의 일부를 표시한 것이 지분. 이제 소유권은 원래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이 두 개가 성립이 안 된다고 했죠. 다만, 지분은 성립이 됩니다. 너가 얼마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 가지고 있는데, 요 지분은 성립이 되는데, 지분 매각이라는 것은 그 소유자가, 지분 소유자가 채무 이행을 못했을 때 그 지분권을 가진 그 지분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이 지분 매각인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실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 채무자가 자기 재산인 지분 물건을 이제 경매로 나오게 되는데, 그 반대 같이 가지고 있는 공동으로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반대의 사람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예. 내가 채무 이행을 안 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사람에게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낙찰 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으면 이 지분 매각 안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금액과 동일하게 예,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 예, 중요합니다. 그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그런 내용이고, 매각 기일까지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 이게 보증금액이죠. 입찰 보증금의 금액을 제공하고 뭐 제공이라는 것은 우리 입찰하기 전에 입찰할 때 그 매각 보증금을 이제 제공하죠. 그거와 같은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먼저 살 수 있는 신고를 하면 넣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시의 건물 또는 뭐 포함 제외 있는데, 제시의 건물이 뭐냐면은 우리가 매각을 이제 진행하면서 감정평가나 어떤 그 재산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가죠. 근데 주택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주택 그 지역에 가보니까 건물이 하나가 있고 마당에는 조그만한 이제 화장실도 뭐 그냥 개인 사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화장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화장실은 개인이 만든 거예요. 어떤 허가 없이. 근데 만약에 이 주택만을 매각시키면은 요 화장실은 누구 것이 되어야 하냐, 이런 분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시한 거는 이 주택이지만 그 외 건물인 이 화장실도 포함해서 매각할 건지, 아니면은 그 제시한 건물 외의 물건은 제외하고 매각할 건지에 대한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는 X 표시가 있다는 거는 제시의 건물 자체가 없다는 거고, 제시의 건물 뭐 제외하는 물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이게 우리가 유료 경매 정보지 보면은 이렇게 화면이 있는데, 요 설정 일자가 근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뭐 재매각과 우리 세매각이 있는데, 재매각은 낙찰이 됐지만 미납의 경우 재매각이 되는 거고, 세매각은 낙찰자가 아예 없어서 다시 새로 매각시키는 절차를 세매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을 조금 이제 보면은 자, 다음으로 경매 물건을 이제 분석하는 것을 좀 실습을 했었습니다. 오프라인 때. 그거를 그냥 간략하게 좀 어떻게 했는지 정도만 보면은, 일단 물건을 선정해서 이제 가져오셨죠. 이렇게 21 타경 105992 강제 경매고요. 그래서 그리고 보면은 채권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채권 채무 소유자, 그리고 토지 건물 일각, 요거 중요합니다. 뭐 토지 건물 일각인지 토지만인지 뭐 이런 것들 확인 안 하고 입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긴 한데, 혹시나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 대지권 미등기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대지권이 미등기인데 어떻게 해결 방법도 모르고 입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요. 그렇고, 여기 또 비고가 나오죠. 등기부상 302호이나 건축물 대상 7월 7일자 전유부분 분할되어 302호A랑 뭐 B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대지권은 정리가 안 된 상태네. 대장상 1종 근사항인데 현황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답니다.
이런 거를 체크해서 내가 생각하는 또는 방향이나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해서 해야 되고, 이런 게 나왔을 때 내가 그냥 바로 내 능력 범위 바뀌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그러려면은 우선 이 건물에 대한 가치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나서 이런 권리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권리를 먼저 보고 나서 내가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네. 이탈하게 되면은 매번 같은 자리에서 빙빙 돌다가 입찰도 못하고 좋은 물건 선택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시간만 뺏기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런 물건을 볼 때는 무조건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먼저 보고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보면 빨간 글씨만 먼저 봅니다. 빨간 글씨. 이거 뭐 권리적으로 문제 있네? 이거 들어가면 안 되겠다. 안 되구나. 나가자. 이렇게 돼서 좋은 물건들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물건을 먼저 보고 다음 권리를 분석해야 됩니다. 권리. 그게 제일 중요하고,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배울 거는 통합등기부를 먼저 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가치가 좋아서 이제 권리 분석하는 단계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니까 했을 때 통합등기부를 짜셔야 되는데, 그래서 통합등기부를 이제 요 페이지를 가지고 요 영상을 보면서 혼자서 연습을 한번 해 보십시오. 통합등기부를 짜 보시고 동영상 정지하면 나오니까 실제로 짠 내용이 요거와 맞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뭔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서류상만 짠 거지 실제로 점유자를 확인하면 이러한 사항도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짠 것과 이 사람이 순위가 맞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 가면서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파일은 제가 나눠 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배당표를 짜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당일세하고 그런 사항이 없죠. 여기서는 표시를 안 해줍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이 유료 경매 정보인데, 여기서는 뭐 당일세나 이런 거는 표시하지 않음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임장을 통해서나 어떤 이제 조사를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배당표를 짜시는 것까지가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당표를 최종적으로 짜고, 이거는 이제 서류상이나 일반 점유자를 조사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배당표를 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